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조차 무색하게 만드는 화려한 불빛이 렉싱턴 호텔의 그랜드 볼룸을 가득 채웠다. YJ그룹이 주최하는 연례자선 갈라 디너는 정재계의 거물들이 총출동하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권력 과시의 장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YJ그룹의 총수 강지훈이 있었다. 흠잡을 데 없는 맞춤 슈트를 입은 그는 특유의 오만한 자신감으로 좌중을 압도했다. 그의 곁에는 아내 서은수가 조용히 서 있었다. 최고급 실크 드레스와 수억 원대를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그녀의 우아함을 빛내주었지만 그녀는 마치 잘 조각된 마네킹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강지훈에게 경의를 표하며 다가왔고 그는 능숙하게 그들의 찬사를 받아넘겼다. 은수는 그런 남편의 곁에서 기계적으로 미소를 지을 뿐 그녀에게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네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강 회장님, 이번 3분기 실적은 정말 경이롭더군요. YJ 바이오의 성공은 전적으로 회장님의 해안 덕분입니다. 한 중년의 정치인이 아부성 멘트를 건넸다. 지우는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곁에 선 아내를 잠시 잊은 듯 자신의 업적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은수는 그들의 대화에서 완벽하게 소외되었다. 그녀의 시선은 샴페인 잔의 기포를 향했다. 저 기포들처럼 그녀의 존재도 이 화려한 공간 속에서 의미 없이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것 같았다. 결혼 10년, 강산이 변한다는 시간 동안 서은수는 강지훈의 아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그림자였다. 그녀의 의견, 그녀의 생각, 그녀의 감정은 단 한 번도 중요하게 다뤄진 적이 없었다. 잠시 후 YJ그룹의 주요 투자자 몇몇이 지훈에게 다가왔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다음 분기 전략으로 흘러갔다. 동남아 시장 진출권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리스크가 상당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한 투자자가 날카롭게 질문했다. 지훈은 코웃음을 치려던 참이었다. 바로 그때 조용히 있던 은수가 입을 열었다. 베트남 시장의 경우 현지 유통망보다는 V나 그룹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훈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여보, 여긴 당신이 경영학 강의를 하는 자리가 아니야.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좌중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은수에게 쏠렸고 공기는 얼어붙었다. 그는 투자자들을 향해 몸을 돌리며 덧붙였다. 집사람은 가끔 불필요한 걱정이 많아서. 은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손에 쥔 작은 클러치를 단단히 움켜쥐었다. 손톱이 여린 살을 파고드는 감각이 느껴졌다. 굴욕감. 그것은 너무나도 익숙한 감정이었지만 오늘 밤은 유난히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YJ그룹의 초기 해외 진출 전략 보고서를 작성했던 사람이었다. 지훈이 지금 자랑스럽게 떠드는 전략의 초안은 모두 그녀의 손에서 나왔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다. 지훈은 보란듯이 젊고 아름다운 여배우에게 다가가 친근하게 어깨를 감싸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 모습은 마치 은수의 뺨을 공개적으로 후려치는 것과 같았다. 은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몸을 돌려 테라스로 향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뜨거워진 뺨을 식혀주었다. 그녀는 10년 동안 끼고 있던 결혼 반지를 내려다보았다. 눈부시게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오늘따라 족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수많은 밤을 인내해왔다. YJ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역할, 두 아이의 엄마라는 책임감, 그리고 어쩌면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남편에 대한 미련 때문에. 하지만 지훈은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는 그녀를 짓밟음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는 듯했다. 그녀의 인내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 지훈의 비서가 급히 다가와 귓속말을 했다. 회장님, 싱가포르의 켄리가 방금 연락을 주었습니다. 지금 당장 화상 미팅을 원한다고 합니다. 계약 조건에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훈의 눈이 번뜩였다. 그것은 수천억 원짜리 계약은 아니었지만 그의 자존심이 걸린 작은 애매건이었다. 그는 즉시 비서에게 호텔 스위트룸에 회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제야 은수를 찾으려는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테라스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던 은수가 천천히 다가왔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다. 지훈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말했다. 급한 일이 생겼어. 켄리가 또 트집을 잡는군. 먼저 가봐야겠어. 은수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깊게 흔들렸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는 기억해요? 그녀의 질문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그 안에는 마지막 희미한 기대감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이미 머릿속에 계약서 조항들만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짜증스럽게 대꾸했다. 무슨 날? 지금 그게 중요해? 사소한 걸로 귀찮게 하지 마. 먼저 들어가. 사소한 것. 은수의 입가에 희미한 자조가 어렸다. 오늘 10월 28일.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날이자 그들의 결혼 기념일이었다. 그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날을 기억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은수는 이날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었다. 지훈의 무심한 한마디는 그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꺼뜨렸다. 지훈은 그녀의 표정을 읽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바쁘게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지키는 것에만 몰두한 왕이었다. 그 왕국이 사실은 자신이 무시했던 아내의 희생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은수는 그가 사라진 방향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픔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결의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다시 테라스로 나갔다. 화려한 파티의 소음이 멀게만 느껴졌다. 은수는 천천히 왼손에서 반지를 비틀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빼지 않았던 반지였다. 피부에 깊게 펜 자국이 드러났다. 그녀는 반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클러치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내일 아침 9시. 그녀는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호텔 로비를 가로질러 밖으로 나온 그녀는 대기 중인 자신의 차에 올랐다. 운전기사에게 집이 아닌 다른 주소를 말했다. 차가 서울의 야경 속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졌다. 강지훈이 열띤 화상회의를 끝내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스위트룸을 나왔을 때 서은수는 이미 그가 아는 세상을 떠나고 있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지훈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켄리와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약간의 손해를 감수했지만 결국 자신의 뜻대로 관철시켰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집안은 불이 꺼진 채 적막했다. 그는 당연히 은수가 침실에서 자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옷을 벗어 아무렇게나 바닥에 던지며 침실로 들어섰다. 하지만 침대는 비어 있었다. 그는 은수가 서재에서 책을 읽다가 잠들었을 것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서은수, 물 좀 가져와. 그는 습관처럼 아내를 불렀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짜증이 밀려왔다. 그는 직접 물을 마시기 위해 부엌으로 향하려다 침대 옆 협탁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다. 가까이 다가간 그의 걸음이 우뚝 멈췄다. 그곳에는 은수의 결혼 반지가 놓여 있었다.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가 조명 아래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 어떤 쪽지나 메모도 없었다. 오직 그 반지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지훈은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듯한 기묘한 감각에 휩싸였다. 이게 무슨 장난이야? 그는 집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다. 서재에도, 아이들 방에도, 심지어 손님 방에도 은수는 없었다. 그녀의 드레스룸은 활짝 열려 있었다. 평소 그녀가 아끼던 보석들과 명품 가방들은 그대로 있었지만 가장 기본적인 옷까지 몇 벌과 그녀가 항상 사용하던 낡은 노트북이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이곳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녀는 자신의 흔적을 최소한으로 남기고 떠났다. 지훈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감히 그를 떠나 그가 준 모든 것을 누리던 여자가 고작 기념일 하나 잊었다고 이런 유치한 반항을 한단 말인가. 그는 당장이라도 그녀에게 전화하려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지만 곧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돌아오게 될 거야. 일주일도 못 버티고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자신을 위로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불길한 예감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협탁 위에 놓인 반지를 다시 떠올렸다. 그 차갑고 단호한 빛. 그것은 단순한 가출이나 반항이 아니었다. 그것은 10년간 억눌려왔던 한 영혼의 선언이었다. 강지훈의 제국에 그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가장 거대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지훈은 전날의 피로와 숙취로 무거운 머리를 부여잡고 일어났다. 알람이 울리기 한참 전이었지만 익숙한 커피 향과 셔츠 다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아침은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그는 어젯밤의 일이 그저 불쾌한 꿈이기를 바라며 침대 협탁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반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차갑고 현실적인 조롱처럼. 서은수, 그는 낮은 목소리로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대답은 없었다. 집안은 거대한 무덤처럼 고요했다. 평소 이 시간이면 아이들을 챙기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은수의 분주한 움직임으로 활기가 돌았어야 했다. 지우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이 직접 커피를 내려야 한다는 사실에 짜증이 치밀었다. 그는 서투른 손놀림으로 커피 머신을 조작하다가 뜨거운 물에 손을 대일 뻔했다. 젠장.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주방 조리대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지난 10년간 그는 이 집에서 왕처럼 군림했다.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은수의 손을 거쳐 완벽하게 제공되었다. 그는 그것이 마치 공기처럼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 공기가 사라졌다. 그는 숨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다. 그는 자존심을 억누르고 은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은 단 한 번 울리고 끊어졌다. 고객님의 요청으로 당분간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계적인 음성이 흘러나왔다. 지훈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감히 내 전화를 차단해.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서은수의 위치를 추적하라고 소리쳤다. 카드 사용 내역, 차량 이동 경로, 하다못해 친정집이라도 뒤져. 당장 찾아내. 하지만 비서에게서 돌아온 보고는 충격적이었다. 회장님, 사모님의 모든 신용카드가 정지되었습니다. 차량은 어젯밤 한적한 호텔 주차장에 버려져 있었고 처가에는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증발하신 것처럼 흔적이 없습니다. 지훈은 수화기를 든 채 얼어붙었다. 은수가 이렇게 치밀하게 움직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이것이 계산된 밀고 당기기일 것이라. 애써 자신을 세뇌했다. 뻔하지. 돈 떨어지면 기어들어오게 되어 있어. 내가 가진 게 얼만데.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억지로 평정을 되찾으려 했다. 그는 평소보다 더 완벽하게 슈트를 차려입고 YJ그룹 본사로 향했다. 로비에 들어서자 모든 직원이 그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이 제국의 주인은 바로 자신이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더 오만하게 행동했다. 임원 회의실에 들어선 그는 사소한 보고서 오탈자를 빌미로 전략기획실장을 공개적으로 모욕했다. 이따위 보고서를 올리려고 월급 받아가는 건가? 서은수보다도 일 처리를 못하는군. 그는 습관적으로 아내를 비하하는 발언을 내뱉었다. 하지만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그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이 순간적으로 시선을 교환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YJ그룹의 수많은 대외 행사와 사교 모임, 심지어는 몇몇 비공식적인 투자 협상까지 서은수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닿아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단순한 사모님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훈의 거친 성격을 중화시키고 그의 뒤에서 꾸준히 일을 묵묵히 처리하는 YJ그룹의 숨겨진 공신이었다. 지훈은 그들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불쾌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그는 회의를 거칠게 중단시키고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이룩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은수가 사라진 지 단 하루 만에 그 견고했던 믿음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지훈은 중요한 자선 재단 이사회에 참석해야 했다. 그 자리는 YJ그룹의 사회적 이미지를 관리하는 중요한 무대였고 항상 은수가 함께하며 재단 이사들의 아내들을 관리했다. 지훈은 혼자 참석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행사장 입구에서부터 어색함을 느꼈다. 사람들은 그에게 인사를 건네면서도 은근히 그의 곁을 살폈다. 강 회장님, 사모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오늘 재단 기금 관련해서 중요한 발표를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한 이사가 물었다. 지훈은 당황했다. 은수가 무슨 발표를 한다는 말인가? 그는 집사람이 몸이 좀 안 좋아서 라고 얼버무렸다. 하지만 이사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상하네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와 통화하며 완벽하게 준비되었다고 하셨는데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은수가 맡기로 했던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고 대체자로 나선 직원은 자료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횡설수설했다. 은수가 준비했던 치밀한 논리와 감동적인 사례들은 온데간데 없었다. 행사 분위기는 싸늘해졌고 몇몇 주요 기부자들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지훈은 주먹을 쥔 채 그 모든 상황을 지켜봐야 했다. 그는 깨달았다. 은수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신경 쓰기 귀찮아하는 모든 사소한 일들을 완벽하게 처리해왔다. 그녀의 부재는 그의 제국을 지탱하던 수많은 기둥 중 하나가 빠져나간 것과 같았다. 그는 여전히 그녀가 돈 때문에 돌아올 것이라 믿으려 했지만 자신감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한편 서울의 또 다른 곳, 철저한 보안을 자랑하는 한 고급 오피스텔에서 서은수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YJ그룹의 사모님이 아니었다. 그녀는 서은수라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다. 그녀는 샤워를 마치고 나와 어젯밤 자신이 버린 차와 휴대폰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그녀의 변호사이자 오랜 친구인 김 변호사가 직접 방문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은수 씨. 강지호는 지금쯤 패닉에 빠져 있겠죠. 김 변호사가 말했다. 은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패닉이라뇨. 아마 분노하고 있겠죠. 감히 자신의 소유물이 도망쳤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는 아직 몰라요. 내가 그의 소유물이 아니라 그의 가장 강력한 동업자였다는 것을. 김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말씀하신 대로 결혼 생활 10년 동안 수집한 YJ그룹의 비자금 내역과 해외 페이퍼 컴퍼니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 회장의 개인적인 비위 행위 증거들입니다. 은수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녀는 이 자료들을 복수심 때문에 모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자 필요하다면 공격할 수 있는 무기였다. 그는 내가 돈 때문에 떠났다고 생각하겠죠. 그는 내가 가진 것을 아무것도 모를 테니까요. 은수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았지만 지훈에게 철저히 숨겨왔던 막대한 유산과 투자 자산 목록을 떠올렸다. 그녀는 지훈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자산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첫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김 변호사가 물었다. 은수는 천천히 찻잔을 들었다. 우선 YJ그룹이 가장 공들여온 동남아 시장 진출권부터 손을 봐야겠죠. 마침 그쪽 파트너인 V나 그룹의 안주인과 제가 개인적인 친분이 있거든요. 강지훈이 어젯밤 그렇게 무시했던 바로 그 정보가 이제 그의 발목을 잡게 될 거예요. 같은 시각 강지훈은 집무실에서 초조하게 담배를 태우고 있었다. 비서는 마침내 은수의 행방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낸 듯 다급하게 보고했다. 회장님, 사모님께서 어젯밤 출국하신 것 같습니다. 목적지는 베트남 하노이입니다. 지훈의 손에서 담배가 떨어졌다. 베트남, 그가 V나 그룹과의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던 바로 그곳이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은수가 자신의 사업에 대해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는지 새삼 깨달았다. 그녀는 항상 그의 서재에서 경영 관련 서적과 보고서를 읽곤 했다. 그는 그것을 그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소일거리 정도로 치부했었다. 멍청하긴 고작 베트남에 가서 뭘 어쩌겠다고. 지훈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가슴속의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었다. 그는 즉시 베트남행 비행기를 예약하라고 지시했다. 당장 가서 잡아와야겠어. 감히 내 영역을 침범해. 그는 여전히 은수가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고 믿고 싶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떠나 독자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지훈은 텅 빈 침대에 홀로 누웠다. 반지가 놓여있던 협탁은 텅 비어 있었다. 그가 아침에 분노에 차 반지를 서랍 깊숙이 던져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지가 사라져도 그 빈자리는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옆자리에 공허함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일부가 도려내진 듯한 고통스러운 상실감의 시작이었다. 서은수가 베트남으로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강지훈의 첫 반응은 노골적인 경멸이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사업 영역 근처를 맴도는 것 자체를 주제넘은 행동이라 치부했다. 감히 그 여자가 하노이에 가서 뭘 어쩌겠다고 관광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그는 비서에게 당장 베트남으로 가는 가장 빠른 비행편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가서 어리석은 아내를 잡아와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완벽했던 일상은 이미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행운의 커프스 버튼을 찾을 수가 없었다. 평소 같으면 은수가 그의 슈트와 넥타이에 맞춰 완벽하게 준비해 두었을 것이다. 그는 드레스룸을 온통 뒤지며 고함을 질렀다. 김 집사, 내 커프스 버튼 어디 있어? 노년의 집사는 당황하며 달려왔지만 수백 개의 커프스 버튼 중에서 지훈이 찾는 그것을 알 리가 없었다. 결국 그는 아무거나 집어들고 신경질적으로 집을 나섰다. 회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저녁 해밀턴 대사와의 만찬 일정을 확인했다. 메뉴는 확정됐나? 대사 부인이 특정 해산물에 알레르기가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비서는 곤란한 목소리로 답했다. 회장님, 그 부분은 늘 사모님께서 직접 챙기셨습니다. 저희 쪽에는 정확한 자료가 지훈은 휴대폰을 거의 부술듯이 움켜쥐었다. 그런 사소한 것까지 내가 챙겨야 하나. 당장 호텔 주방장에게 연락해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해. 그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사소한 것. 어젯밤 은수에게 뱉었던 그 말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그의 뒤통수를 쳤다. 은수는 그 사소한 일들을 10년간 그림자처럼 처리해왔다. 그녀의 부재는 제국의 매끄러운 작동을 멈추게 하는 모래알과 같았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그를 맞이한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 그의 개인 비서인 김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회장님, 오늘 오후에 예정되었던 자선 경매 행사 말입니다. 기부금, 약정서와 패들 번호를 사모님께서 관리하고 계셨습니다. 주최 측에서 계속 확인 전화가 오는데 지우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서은수, 그 여자가 도대체 어디까지 망쳐놓은 거야. 그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그는 아내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녀의 직무유기가 자신을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에 대해서만 분노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자신의 소유물 혹은 고급 비서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는 베트남행 비행기를 저녁으로 미루고 산적한 문제들을 처리하기 시작했다. 대사관 만찬 메뉴는 엉망이 되었고 자선 경매건은 결국 YJ그룹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수준에서 겨우 수습되었다. 지우는 평생 느껴본 적 없는 무력감과 짜증에 휩싸였다. 그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모든 편의와 명성이 사실은 그가 무시했던 아내의 세심한 노력 위에 서 있었음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결정타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날아왔다. 오후 늦게 그가 공항으로 출발하기 직전 비서가 거의 울상이 되어 집무실로 뛰어들어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태양전자의 최 회장님께서 반도체 합작법인 설립건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연락하셨습니다. 지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것은 YJ그룹의 사활이 걸린 수조원대 규모의 프로젝트였다. 재검토? 그게 무슨 소리야. 지난달에 양해 각서까지 체결했잖아. 지우는 즉시 최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아, 강 회장. 마침 잘 됐네. 내 아내와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던 참이었어. 다음 주 오페라 갈라에서 서 사모님을 뵙기를 고대하고 있었는데 말이야. 지우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최 회장님, 제 아내는 지금 잠시 여행 중입니다. 사업과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최 회장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관계가 없다? 강 회장, 자네는 아직도 모르는군. 내 아내가 자네와 파트너십을 맺으라고 나를 설득한 이유가 뭔지 아나? 바로 서 사모님 때문이었네. 최 회장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내 아내는 서 사모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녀의 진정성, 그리고 그녀의 통찰력을 보고 YJ그룹을 신뢰하게 되었네. 가정의 안정을 돌보지 못하는 파트너가 사업에서 얼마나 신뢰를 줄 수 있을지. 글쎄, 내 아내는 서 사모가 없는 YJ그룹은 신뢰할 수 없다고 하더군. 지우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최 회장의 아내는 재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지훈이 아니라 그가 늘 무시했던 은수를 신뢰했던 것이다. 최 회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잠시.
하지만 최 회장은 그의 말을 잘랐다. 최종 사인은 보류하겠네. 서 사모님이 돌아오셔서 모든 것이 안정된 후에 다시 이야기하지. 그때까지는 없던 일로 하세. 전화가 끊겼다. 지우는 수화기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태양전자와의 계약 무산. 이것은 단순한 손실이 아니었다. YJ그룹의 주가는 폭락할 것이고 경쟁사들은 하이에나처럼 달려들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서은수 한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가 무시했던 그 여자가 사실은 그의 제국을 지탱하는 핵심 기둥 중 하나였던 것이다. 그의 완벽했던 가면 YJ그룹의 총수라는 오만한 껍데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으로 분노가 아닌 다른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당혹감이었고 아주 희미하게 피어오르는 두려움이었다. 그는 베트남행을 즉시 취소했다. 지금은 하노이가 문제가 아니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했다. 서은수. 그는 낮은 목소리로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경멸이 담겨 있지 않았다. 대신 그가 스스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깊은 혼란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가 도대체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그는 비서에게 소리쳤다. 보안팀 전부 투입해. 베트남이 아니라 전 세계를 뒤져서라도 당장 서은수 찾아내. 이건 명령이야. 그의 분노는 여전했지만 그 이면에는 이제 명백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벌주기 위해 찾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YJ그룹을 구하기 위해 그녀가 필요했다. 그는 여전히 그녀의 가치를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만 재단하고 있었다. 진정한 후회는 아직 멀었다. 하지만 그의 경고했던 세계는 분명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강지훈이 서울의 집무실에서 무너져 내리는 제국의 파편을 붙잡고 사투를 벌이는 동안 하노이의 중심부 호안기엠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오피스 빌딩 펜트하우스에서 서은수는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지훈의 아내, 사모님이 아니었다. 그녀는 ES 글로벌 스트래티지의 대표, 서은수였다. 그녀는 어두운 색의 실크 파자마 대신 몸에 완벽하게 맞는 네이비 실루엣의 팬트수트를 입었다. 10년간 그녀의 손가락을 옥죄던 반지 자국은 거의 사라져가고 있었다. 그녀의 사무실은 미니멀하지만 최고급 자재로 마감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추상미술 작품이 걸려 있었다. 이곳은 그녀가 지난 2년간 비밀리에 준비해온 그녀만의 요새였다. 김 변호사가 아침 브리핑을 위해 사무실로 들어섰다. 대표님, 어제 VINA 그룹의 팜 회장 부인과의 만찬은 어떠셨습니까? 은수는 창밖의 분주한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응엔 여사님은 여전히 현명하시더군요. 예술과 문화에 대한 조예가 깊으세요. 우리는 사업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가 후원하는 현대미술관 프로젝트에 대해 조언했을 뿐이죠.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서은수의 방식이었다. 강지훈이 힘과 돈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려 한다면 서은수는 공감과 지성으로 상대의 마음을 얻었다. 강지훈이 알았다면 경멸했겠죠. 사업가가 예술 타령이나 한다고요. 그녀가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그는 몰라요. 응엔 여사님이 부이나 그룹의 실질적인 의사 결정권자라는 것을. 팜 회장은 아내의 조언 없이는 그 어떤 중대한 계약도 승인하지 않죠. 강지훈은 YJ그룹의 막대한 자본력만 믿고 VINA 그룹을 그저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 정도로 여겼다. 그는 팜 회장에게 오만한 제안서를 내밀었고 응엔 여사의 존재는 아예 무시했다. 하지만 은수는 달랐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응엔 여사와 꾸준히 서신을 교환하며
예술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로 깊은 유대를 쌓아왔다. 강지우는 제가 가진 것을 아무것도 몰라요. 은수는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겉으로는 소박한 학자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날카로운 안목을 지닌 초기 벤처 투자자였다. 그는 딸에게 막대한 유산을 남겼고 그 유산은 강지훈의 아내라는 그늘 뒤에 철저히 숨겨져 있었다. 지훈은 처가의 재산을 그저 먹고 살만한 수준 정도로 치부했고 은수가 경영학 서적을 읽는 것을 심심풀이 취미 정도로 여겼다. 그는 몰랐다. 은수가 지난 10년간 아버지의 유산을 굴리며 자신만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었고 그 규모가 이미 YJ그룹의 핵심 계열사 하나와 맞먹을 정도라는 것을. ES 글로벌 스트래티지는 그 자본을 바탕으로 세워진 회사였다. YJ그룹의 주가가 오늘 아침 15% 추가 하락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태양전자와의 합작법인 설립이 보류되었다는 소식이 시장에 퍼진 탓이었다. 강지우는 지금 패닉 상태일 겁니다. 아마 대표님을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죠. 은수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찾겠죠. 하지만 그가 찾는 서은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어요. 그는 순종적이고 무시해도 되는 아내를 찾겠지만 그 앞에는 ES 글로벌의 대표 서은수가 서 있을 겁니다. 그는 저를 찾기 전에 제가 만든 현실과 먼저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녀의 첫 번째 현실은 바로 V&A 그룹이었다. 응엔 여사와의 성공적인 만찬 이후 오늘 오후 V&A 그룹 이사회에 그녀가 공식적으로 초청되었다. 강지훈이 그토록 원했던 바로 그 자리였다. 은수는 YJ그룹의 제안서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ES 글로벌이 제시하는 지속 가능한 공동 성장 모델을 발표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전략은 YJ의 것보다 훨씬 치밀하고 현지 친화적이었다. 오후 2시 V&A 그룹 본사. 은수는 베트남의 재계 거물들 앞에서 유창한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뒤에 숨은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그녀의 논리는 빈틈이 없었다. 그녀는 동남아 시장의 복잡한 정치 지형과 문화적 특수성을 정확히 짚어냈고 강지훈이 간과했던 리스크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팜 회장을 비롯한 이사진은 그녀의 통찰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팜 회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은수에게 악수를 청했다. 서 대표님, 우리가 찾던 파트너는 바로 당신 같은 분이었습니다. YJ그룹이 아니라 V&A 그룹은 만장일치로 YJ그룹의 제안을 공식 거절하고 ES 글로벌 스트래티지와의 독점 파트너십 협상을 시작하기로 결의했다. 이 소식은 즉시 아시아 금융시장에 타전되었다. 신생 컨설팅사 ES 글로벌 YJ그룹 제치고 V&A 그룹 파트너로 급부상 베일 벗은 서은수 대표. 아시아 MA 시장에 새로운 거물 등장. 기사에는 V&A 그룹 이사진과 악수하는 은수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렸다. 자신감 넘치고 우아하며 냉철해 보이는 서은수 대표의 모습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 YJ 그룹 본사. 강지훈은 태양전자건을 수습하기 위해 임원들을 쥐어짜고 있었다. 그는 이미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무능한 것들, 최 회장 마음 하나 돌리지 못해서 이 사달을 만들어. 그의 고함이 복도까지 울려 퍼졌다. 그때 전략기획실장이 창백한 얼굴로 태블릿 PC를 들고 뛰어 들어왔다. 회장님, 회장님, 지금 당장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긴급 뉴스가 떴습니다. 지훈은 짜증스럽게 태블릿을 빼앗아 들었다. 그의 시선은 처음에는 ES 글로벌이라는 생소한 이름에 머물렀다.
어느 듯도 보도 못한 회사가. 그러다 그의 시선이 기사 속 사진에 고정되었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사진 속의 여자는 분명 서은수였다. 하지만 그가 알던 서은수가 아니었다. 그곳에는 그가 늘 무시하고 경멸했던 순종적이고 그림자 같던 아내는 없었다. 대신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루려 했던 모든 것을 손에 쥔 듯한 강력하고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기사 내용은 그의 눈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YJ 그룹을 제치고 부이나 그룹과의 독점 파트너십, 서은수 대표. 단어들이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게 맴돌았다. 그는 서은수라는 이름이 자신의 아내 이름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녀가 자신의 성을 버리고 처녀 시절의 이름으로 돌아간 것이다. 서은수, 그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다. 그가 잃어버린 것은 부이나 그룹과의 계약이었고 태양전자의 신뢰였으며 이제는 YJ 그룹의 미래 그 자체였다. 그녀는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심장을 겨누고 칼을 뽑아든 것이었다. 분노가 아닌 생전 처음 느껴보는 차가운 공포가 그의 척추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자신의 손으로 괴물을 만들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괴물이 자신이 가장 얕보았던 존재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지훈의 집무실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ES 글로벌과 서은수 대표라는 단어는 지난 24시간 동안 YJ 그룹 전체를 집어삼킨 악몽이 되었다. 부이나 그룹과의 계약 파기는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지훈이라는 이름에 새겨진 최초의 공개적인 패배였으며 그 패배를 안긴 주체가 그가 평생 무시해왔던 아내라는 사실은 치욕 그 자체였다. YJ 그룹의 주가는 다음날 개장과 동시에 곤두박질 쳤다. 태양전자와의 계약 보류 소식에 이어 그룹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여겨졌던 동남아 시장 진출이 좌초되자 투자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매도 주문이 쏟아졌고 하루 만에 YJ 그룹의 시가 총액 수조 원이 공중으로 증발했다. 강지훈이 평생 쌓아 올린 견고한 성이 그가 발밑에 돌멩이로 여겼던 은수의 손짓 한 번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YJ 법무팀은 뭘 하고 있었어? 아내가 내 뒤통수를 치고 있는데 아무도 몰랐단 말인가? 지우는 임원회의에서 서류를 집어던지며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임원들은 침묵했다. 그들 중 일부는 이미 서은수의 능력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감히 회장님의 아내에 대해 직언할 수 없었다. 지훈의 오만이 그들 자신의 눈과 귀를 막아버린 셈이었다. 위기는 연쇄적으로 찾아왔다. 주가 폭락으로 인해 담보 가치가 하락하자 YJ 그룹의 단기 차입금을 관리하던 주거래은행에서 긴급 콜이 들어왔다. 당장 부채 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추가 대출은 물론 기존 대출금의 만기 연장도 불가능하다는 통보였다. 지우는 난생 처음으로 유동성 위기라는 단어의 무게를 실감했다. 그는 패닉에 빠졌다. 이성적인 판단력이 흐려졌다. 그는 당장 현금이 필요했다. YJ 화학 매각해 지금 당장. 그가 재무 담당 임원에게 지시했다. YJ 화학은 그룹 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았지만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알짜배기 계열사였다. 재무 임원은 경악했다. 회장님, YJ 화학은 지금 매각하기엔 너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인수 희망자가 시끄러워. 누가 가격 따지랬나? 당장 현금을 만들라고. 내 말 안 들려. 지훈의 광기 어린 외침에 임원은 입을 다물었다. 지훈은 자신의 독단과 오만함으로 이 위기를 초래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똑같은 독단과 오만함으로 최악의 수를 두고 있었다. 만약 은수가 곁에 있었다면 그녀는 YJ 화학에 숨겨진 가치와 인수 희망자의 진짜 속내를 파악하고
그를 말렸을 것이다. 그녀는 이미 몇 달 전 YJ 화학의 신기술 잠재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지훈의 책상에 올려두었지만 그는 읽어보지도 않았었다. 매각은 전광석화처럼 진행되었다.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헐값에 YJ 화학은 정체불명의 해외 펀드에 넘어갔다. 급한 불은 껐다. 은행의 독촉은 잠시 멈췄다. 지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이 여전히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애써 믿으려 했다. 하지만 그것은 치명적인 실수였다. YJ 화학의 매각은 상어떼에게 피냄새를 맡게 한 것과 같았다. 시장은 이 투매를 YJ 그룹이 정말로 위험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며칠 후 YJ 화학을 인수한 펀드의 실체가 드러났다. 그들은 YJ 그룹의 오랜 경쟁자이자 지훈이 가장 경멸하던 화영그룹 박 회장의 위장 펀드였다. 박 회장은 YJ 그룹의 핵심 기술력과 현금 창출원을 헐값에 손에 넣은 것이다. 그는 이제 YJ 그룹의 지분을 본격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했다. 박영진. 지우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신문 기사를 갈기갈기 찢어발겼다. 그는 적에게 자신의 심장을 향하는 칼을 직접 쥐어준 셈이었다. 그는 완전히 함정에 빠졌다. 부이나 그룹의 계약 파기부터 YJ 화학 매각 유도까지 모든 것이 마치 거대한 체스판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은수가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패배를 인정해야 했다. 그는 서은수에게 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사과할 생각 따위는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수습뿐이었다. 서은수, 그 여자를 찾아. 당장 그는 사설 탐정업체까지 고용했다. 하노이에 있든 서울에 있든 상관없어. 그 여자가 어디서 뭘 하는지 알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앞에 데려와. 그는 은수가 필요했다. 그녀의 인맥이 필요했다. 태양전자의 최 회장 부인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그녀뿐이었다. 어쩌면 VINA 그룹의 응엔 여사를 다시 만날 수도 있을지 몰랐다. 그는 은수를 용서하고 다시 아내의 자리로 돌려놓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착각했다. 그는 그녀를 협박해서라도 혹은 돈으로 매수해서라도 이 위기를 넘겨야 했다. 그의 탐정팀은 며칠 만에 은수의 행방을 찾아냈다. 그녀는 하노이에 있지 않았다. 그녀는 바로 서울, 강남의 심장부인 테헤란로에 있었다. ES 글로벌 스트래티지라는 간판이 걸린 거대한 빌딩의 최상층. 그녀는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YJ 그룹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있었다. 지우는 보고서를 든 채 부들부들 떨었다. 그녀는 숨어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모든 게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어. 그는 그녀의 치밀함에 소름이 끼쳤다. 10년간 그림자처럼 순종하던 아내의 모습 뒤에 이런 무서운 전략가가 숨어 있었다니.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의 오만함은 이제 생존 본능에 자리를 내주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강지훈이었다. 그는 무릎 꿇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차 준비해. 그는 비서에게 차갑게 명령했다. 어디로 모실까요, 회장님? 비서는 그의 살기 어린 표정에 겁을 먹었다. 지훈은 창밖에 YJ 그룹 간판을 노려보며 말했다. 테헤란로, 내 아내를 만나러 가야겠어. 아니, ES 글로벌의 서은수 대표를. 그는 사과하러 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마지막 단판을 지으러 가는 것이었다. 그가 가진 모든 것, 돈, 권력, 심지어 아이들까지 이용해서라도 그녀를 굴복시키고 이 사태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그는 여전히 자신이 이길 수 있다고, 그녀를 다시 자신의 발 아래 둘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강지훈의 마이바흐가 테헤란로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거대한 유리 타워 앞에 멈춰 섰다.
ES 글로벌 스트래티지. 건물 입구에 새겨진 은은한 티타늄 로고는 그가 평생을 바친 YJ그룹의 육중하고 권위적인 화강한 본사와는 질적으로 달랐다. 이곳은 가볍고 날카로우며 미래지향적이었다. 지우는 차에서 내리며 넥타이를 고쳐맸다. 이미 이 건물의 공기 자체가 그를 이방인 취급하는 듯했다. 1층 로비는 거대한 현대미술관의 아트리움처럼 느껴졌다. 대리석의 차가운 위압감 대신 노출 콘크리트와 따뜻한 원목이 조화를 이루었고 공간 전체에는 고요하면서도 역동적인 에너지가 흘렀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은 YJ그룹의 총수를 알아보고도 놀라는 기색 없이 완벽하게 훈련된 미소로 물었다. 약속이 있으십니까? 강지훈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망설여졌다. 서은수 대표를 만나러 왔소. 그는 방문증을 받아들고 최상층 펜트하우스 오피스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소리 없이 상승하는 엘리베이터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다. 며칠 사이 수척해진 얼굴, 애써 광기를 감추고 있는 불안한 눈빛. 그는 이것이 마지막 단판이라고 그녀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다고 되뇌었지만 심장은 불길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믿으려 발버둥 쳤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비서로 보이는 여성이 그를 맞이했다. YJ그룹 비서실의 경직된 분위기와는 달리 그들은 분주하지만 침착했고 자유로워 보였다. 그녀는 그를 거대한 원목으로 만들어진 이중문으로 안내했다. 대표님, 강지훈 회장님 오셨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숨이 멎는 듯했다. 서은수는 그가 상상했던 것처럼 통유리창을 등지고 앉아 권좌를 과시하지 않았다. 그녀는 거대한 사무실 중앙, 긴 회의용 테이블 끝에 서서 외국인 바이어들과 화상회의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가 알아들을 수 없는 유창한 프랑스어였다. 그녀는 지훈을 힐끗 돌아보더니 그에게 손짓으로 잠시 기다리라는 신호를 보냈다. 10년간 그가 아내에게 수백 번도 더했던 바로 그 무시와 경멸이 담긴 제스처였다. 강지훈은 YJ그룹의 총수로서 단 한 번도 누군가를 기다려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몇 분이 마치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마침내 은수가 멀시 복구라는 말과 함께 통화를 끊고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그가 알던 서은수가 아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순종적인 미소를 띠던 아내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날카롭지만 과하지 않은 아이라인, 단정하게 빗어 넘겨 전문성을 강조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그녀의 몸에 완벽하게 맞는 짙은 네이비색 실크 블라우스와 팬츠. 그녀의 눈빛은 그가 평생 마주했던 그 어떤 비즈니스 상대보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그가 만든 아내라는 허물을 완벽하게 벗어던지고 서은수라는 낯선 존재로 다시 태어나 있었다. 앉아요, 강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지만 회장님도 여보도 아닌 강지훈 씨라는 호칭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의 가슴에 밝혔다. 지훈은 그녀가 권하는 소파에 앉는 대신 사무실을 둘러보며 애써 평소의 오만한 말투를 유지하려 했다. 이게 다 뭐야? 이 유치한 반항놀이 이제 끝낼 때도 되지 않았나? 언제까지 가출극을 벌일 생각이야. 그는 협상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오만함은 멈출 줄 몰랐다. 집으로 돌아와 은수야, 내가 다 용서할게. VINA 건은 당신의 실수였어. 하지만 당신이 필요해. 회사가, 아니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한다고. 그는 나라는 말을 내뱉고 나서야 자신이 처음으로 그녀에게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이 말에 감동받기를 기대했. 하지만 은수의 입가에는
경멸에 가까운 쓴웃음이 어렸다. 용서? 당신이 나를 용서한다고요?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지훈의 코를 찔렀다. 늘 그가 좋아하는 은은한 꽃향기 대신 중성적이면서도 강인한 우디 계열의 향이었다. 모든 것이 낯설었다. 당신은 아직도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난 당신의 용서 따위 필요 없어요. 난 도망친 게 아니에요. 난 내 것을 되찾았을 뿐이야. 내 이름, 내 능력, 그리고 강지훈이라는 족쇄에서 벗어난 내 인생. 그녀의 단호한 말에 지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협상이 통하지 않자 그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는 협박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서은수,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YJ그룹 주가가 폭락했어. 네가 우리 가족의 기반을, 네 아이들의 미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아이들은 어쩔 거야. 당장 이 미친 짓 그만두지 않으면. 그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들을 언급하면 그녀가 흔들릴 것이라 확신했다. 네가 가진 이 보잘것없는 사무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어. YJ그룹이 어떤 힘을 가졌는지 잊었나?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그럼 없던 일로 해줄 테니까. 태양전자 최 회장 사모님께도 가서 빌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그 이면에는 명백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은수는 그의 협박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그를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들어 화면을 그에게 돌렸다. 화면에는 날짜와 장소, 시간이 정확히 기재된 수십 장의 사진들이 슬라이드 쇼로 펼쳐지고 있었다. 지훈이 그의 비서인 한 실장과 호텔 지하 주차장에 들어서는 사진, 밀라노 출장길에 동행하며 다정하게 와인을 마시는 사진, 그가 그녀에게 고가의 보석을 선물하는 장면까지. 가족의 기반, 아이들의 미래. 은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당신이 한 실장과 밀라노에서 중요한 업무를 보고 있을 때 나는 폐렴에 걸린 막내의 곁에서 밤을 새웠어요. 당신이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공개적으로 모욕할 때 나는 당신의 뒤에서 당신이 저지른 수많은 실수들을 수습했어. 이게 당신이 말하는 가족인가요? 지훈은 눈앞의 사진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감각에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은수가, 그 순종적이고 바보 같던 은수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의 마지막 무기였던 아이들과 도덕적 우위마저 산산조각 났다. 그는 다리가 풀린 듯 근처의 의자에 주저앉았다. 은수, 은수야, 제발, 내가 잘못했어. 그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한 실장은 그건 그냥 실수였어. 외로워서 그랬어. 당신만 돌아오면 돼. 당신이 돌아오면 모든 걸 제자리로 돌릴 수 있어. 태양전자 건도, VINA 건도, 당신이 필요해. 제발. 응? 그는 처음으로 애원했다. 하지만 그 애원조차 YJ그룹을 구하기 위한, 자신을 구하기 위한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은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심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늦었어요. 당신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어. 나에게 한 실수가 아니라 당신의 제국에. 그녀는 태블릿 화면을 바꿔 다른 파일을 띄웠다. 그것은 YJ 화학 매각 계약서였다. 내가 몇 달 전에 YJ 화학의 신기술 잠재력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 기억해요? 당신은 표지조차 읽어보지 않았지.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공포에 질려서 판단력을 상실하고 그룹의 미래를, 핵심 현금 창출원을 화영 그룹박 회장에게 헐값에 넘겼어.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심장에 칼을 꽂은 거야, 강지훈 씨. 지훈은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의 전모를 깨달았다. 은수가 부인학원을 터뜨린 것은 그가 공포에 질려 최악의 비이성적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한 것이었다. 그녀는 그의 오만함과 어리석음,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취약성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직접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가 자멸하도록 완벽한 무대를 설계한 것이었다. 나는 당신을 파멸시키러 온 게 아니에요. 당신은 이미 스스로 파멸하고 있어. 나는 내 길을 갈 거예요. YJ그룹은 이제 당신의 몫이지 내 몫이 아니에요. 은수는 사무실 문을 가리켰다. 그녀의 마지막 선언이었다. 돌아가요. 그리고 다시는 나를 찾지 마요. 아이들은 내가 법적으로 그리고 내 능력으로 당신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책임질 테니. 그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아이들마저 그녀가 가져가겠다는 선언. 그것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협박도 애원도 과거의 추억도 아이들도 통하지 않았다. 그는 완벽하게 패배했다. 그가 알던 서은수는 정말로 죽었다. 아니,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환상이었다. 강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일어섰다. YJ그룹의 총수,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오만한 제왕은 텅 빈 껍데기처럼 비틀거렸다. 그는 ES 글로벌의 화려한 사무실을 걸어나와 엘리베이터에 탔다. 거울에 비친 남자는 그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초라한 패배자일 뿐이었다. 엘리베이터가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강지훈은 자신이 어떻게 걸어 나왔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그의 귀에는 서은수의 마지막 말, 다시는 나를 찾지 마요라는 얼음장 같은 선고가 맴돌고 있었다. 그는 기계적으로 마이바흐 뒷좌석에 몸을 실었다. 운전기사가 본사로 모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그는 대답할 기력조차 없었다. 그는 그저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YJ그룹 본사로 돌아오는 길, 거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했다. 하지만 지훈의 눈에 비친 세상은 색을 잃은 듯했다. 그는 자신이 YJ그룹의 총수라는 사실조차 희미하게 느껴졌다. 그는 방금 자신의 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에서 완벽하게 패배했다. 아니,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패배가 결정되어 있었다. 서은수가 10년간 그를 지켜보며 모든 수를 읽고 있었기 때문이다. 본사 로비에 들어서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직원들은 그를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지만 그들의 시선에는 동정이나 공포가 아닌 미묘한 동요와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집무실에 도착하자마 K자 비서실장이 창백한 얼굴로 그를 맞이했다. 회장님, 방금 화영그룹에서 공식적으로 적대적 MA를 선언했습니다. 지우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다. YJ 화학을 헐값에 넘겼을 때, 아니, 서은수의 사무실에서 그 계약서를 보았을 때 이미 모든 것은 끝난 게임이었다. 박영진은 지훈이 스스로 내던진 YJ 화학의 현금 유동성과 핵심 기술력을 바탕으로 YJ그룹의 추락한 주식을 닥치는 대로 사들이고 있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YJ그룹의 중역들이 회의실에 모였지만 그곳에는 패배의 기운이 짙게 깔려 있었다. 지훈은 회의를 주재해야 할 의장이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오만한 자신감,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은 산산조각 나 있었다. 그는 서은수가 설계한 거대한 함정 속에서 허우적대는 한 마리의 짐승에 불과했다. 회장님, 말씀이라도 좀 해보십시오. 이대로 그룹을 통째로 넘길 작정이십니까? 한 임원이 절박하게 외쳤다.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텅 빈 눈동자가 임원을 향했다. 뭘, 어떻게? 그가 중얼거렸다. 그에게는 더 이상 반격할 카드가 남아있지 않았다. 태양전자는 등을 돌렸고 VINA 그룹은 적의 파트너가 되었다. 주거래 은행은
화영그룹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서운수라는 그림자가 걷히자 강지훈 회장이라는 존재는 텅 빈 껍데기에 불과했다는 진실이 드러났다. 그의 모든 성공은 그가 무시했던 것들 위에 세워져 있었다. 그가 사소하다고 치부했던 아내의 세심한 관리, 그녀의 조용한 조언, 그녀가 닦아놓은 인간관계, 그리고 그녀가 숨겨왔던 막대한 자본력. 며칠 후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다. 결과는 처참했다. 화영그룹의 박영진은 소액 주주들과 등을 돌린 기관 투자자들의 표를 결집해 YJ그룹의 경영권을 장악했다. 강지훈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했다고 믿었던 제국에서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라이벌의 손에 의해 비참하게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 YJ그룹의 간판은 내려졌고 화영 YJ그룹이라는 낯선 이름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지위, 명예, 막대한 부, 그리고 그가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가족까지. 언론은 오만한 제왕의 몰락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그의 추락을 대서특필했다. 한 실장을 비롯한 그의 측근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한남동의 거대한 저택으로 돌아왔다. 한때 그의 성공의 상징이었던 그 집은 이제 그의 실패를 증명하는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은수의 발걸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고용인들은 이미 모두 떠나고 없었다. 정막 속에서 오직 그의 거친 숨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그는 비틀거리며 거실을 가로질러 2층 침실로 향했다. 그가 늘 옷을 벗어 던지던 바로 그 방.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모든 것이 생기를 잃었다. 그는 서랍을 열었다. 그가 분노에 차 집어 던졌던 은수의 결혼 반지가 그 안에 차갑게 놓여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집어들었다. 그는 텅 빈 침대에 주저앉았다. 손바닥 위에 반지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그가 저버린 10년의 세월의 무게만이 그를 짓눌렀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순종적인 아내나 유능한 조력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의 영혼을 잃어버린 것이었다. 서운수는 그의 오만함을 견뎌주던 방패이자 그의 결점을 채워주던 반쪽이었다. 그녀는 그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았고 그가 할 수 없는 것을 해냈다. 그는 그녀가 존재함으로 케이서 완벽한 강지훈으로 군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영혼을 스스로 짓밟고 경멸하고 내쫓았다. 그는 반지를 쥔 채 오열하기 시작했다.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소리가 텅 빈 집안을 울렸다. 그것은 회사의 몰락 때문이 아니었다. 재산을 잃은 것 때문도 아니었다. 그것은 되돌릴 수 없다는, 영원히 상실했다는 뼈아픈 깨달음에서 비롯된 절규였다. 그는 그녀가 떠난 후에야 후회했다. 하지만 그 후회는 너무 늦었고 너무나도 치명적이었다. 그는 파티에서 그녀가 던졌던 마지막 질문을 떠올렸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는 기억해요? 그는 그 질문의 무게를 이제야 알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그날의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녀의 말을 가로막지 않고 그녀의 손을 잡아주고 기억해. 우리의 기념일이야 라고 말할 수만 있다면. 하지만 시간은 그에게 그런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